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 중에서 귀납적으로 정의한 명제절을 이어서 제가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다룬 내용이 어디 직전이었냐면 그 존재 양화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다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Even the existential quantifier is inductively defined. 존재 양화사, 저는 존재 정량어라고 번역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것은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xist라고 하는 게 그 인덕티브 명령에 의해 정의가 되어 있는데 exist는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매개 변수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p인데 알파는 어떤 유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p는 그 알파에 대한 수로를 가리켜요. 수로. 그래서 p를 성립시키는 알파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명제의 구성자는 사실 그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주는 함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함수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w이고 둘째는 h죠. 근데 W는 알파에 속하고 왜냐하면 알파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P를 성립시키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밝혀야 하니까. 그래서 W는 알파에 속하고 이때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W는 위트니스를 가리킵니다. 위트니스는 증거를 의미해요. 증거. 증인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증인이라고 번역하는 건 약간 어색해요. 그 다음에 H는 원래 hypothesis를 가리키는 변수 이름이긴 한데 여기에선 가정이라기보다는 증거 정도, 아니, 증거가 아니라 증명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엇의 증명이냐면 증거 W가 P를 성립시킨다는 명제, 아니, P를 성립시킨다는 증명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P를 성립시키는 알파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명제의 증명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Keep in mind that the notation exists x of alpha p is a syntax 자 잠깐만요. is a가 아니라 is syntactic sugar for exists function x of alpha to p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표기법은 뒤에 있는 명제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존재 양화사 기호를 쓴 거 있잖아요. 존재 기호를 쓴 이 표기법은 전체 식은 사실 exist라는 어떤 그 귀납쪽과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식, 즉 귀납적 유형이에요. 귀납적 유형. 그리고 그게 이 경우에는 명제죠. 명제예요. 그런 존재 명제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P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의외로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녹화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서 제 코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파는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이고 P는 그 유형 알파에 대한 수로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P가 존재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P를 성립시키는 알파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저 식 전체가. 근데 이것은 비교적 논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가지 명제는 서로 같으니까 지금 같다는 걸 이렇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코드에 나와 있는 px라는 식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재에서는 px가 아니라 p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p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코드 안에서의 p랑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귀납적 정의에서는 p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수로를 가리켰거든요. P는 함수예요, 함수. 어떤 명제를 만들어주는 함수. 근데 지금 이 표기법을 나타내는 식에서는 P가, 이 P가 이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프롭이에요, 프롭. 프롭에 속합니다. 즉, 위에서는 프롭에 속한 게 아니라 알파 화살표 프롭에 속하는 매개 변수였지만 아래에서는 이것 자체가 프롭에 속하니까 그냥 수로가 아니라 명제. 그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표기가 다르게 돼 있는데 저라면 P라고 쓰지 않고 그냥 PX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나타내고 싶어서 아마 교재 저자가 P라고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 P를 PX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펀 X 그다음에 알파 화살표 PX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식이 앞에 나와 있는 표기법이랑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하나 더 적고 이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존재 양화사 기호, 존재 정량호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이 존재 명제가 지금 제가 쓰는 것과 같은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지 말고 식이 좀 기니까 다음 줄에 쓸까 싶었지만 그냥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둘이 같다고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에서 px라고 쓴 부분이 있죠. 이거를 p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이랑 같습니다. exist 펀 x 알파 두 줄짜리 화살표 그 다음에 p 그렇죠? 두 줄 화살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재에서는 P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PX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는 뭐 PX가 아니라 PXY일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PX로 생각해 주세요. 예. 좀 PX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The definitions of false, true, and or 자, 이런 귀납적 유형들 이자 명제를 나타내는 것들. false랑 true는 그 자체가 명제고 and랑 or는 그 자체가 명제는 아니지만 매개 변수를 취하면 명제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각각 무엇이랑 비슷하냐면 empty 이거는 비어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형으로 번역해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공유형이란 게 공유형이란 뜻이 아니에요. share type이란 뜻이 아니라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아무 항도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닛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유형. 그것은 true랑 비슷하다는 거고, 프로드는 곱 유형인데, 곱 유형은 and랑 비슷하고, 합 유형은 or랑 비슷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이미 설명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퀴즈를 통해서 설명했는지 아니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설명했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지만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The difference is that the first group yields elements of prop.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자체가 프로 유형 세계에 속하거나 아니면 매개 변수를 취했을 때 그때 그 전체 식이 프롭 명제, 프롭 유형 세계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게 명제를 만들거나 그 자체가 명제라는 얘기입니다. And the second yields elements of type U for some U.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명제 유형 세계에 국한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입 U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타입 U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할 수는 없어요. 예,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유형들이 만들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In a similar way, 어,
다음과 같은 존재 명제는 이거는 프롭 유형 세계의 값을 갖는 변종, 변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변종으로 저는 번역할게요. 시그마 유형의 변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유형은 이게 의존 곱 유형이었죠. 의존 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종속 곱으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설명 역시 뭐 그렇게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2장이었나 3장이었나 4장이었나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마 4장이었을 거예요. 4장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 있긴 합니다. 다음 지금 이제 다른 귀납적 유형을 언급하기가 딱 좋은 자리래요. 지금이 새로운 귀납적 유형을 소개하기 좋은 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린에서의 부분 유형입니다. 부분 유형이고 서브 타입이라고 영어로는 불려요. 이것은 존재 명제와 시그마 유형의 중간 또는 혼종이라고 볼 수 있대요. 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 유형은 역시나 두 가지 매개 변수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알파라는 어떤 유형을 가리키는 매개 변수고 그 다음은 그 알파에 대한 수로예요. 수로. 자, 그 다음에 make라는 이름의 구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 구성자는 어떤 식으로 정의는 아니고 그 구성자의 유형이 무엇인지 보니까 뭐 정의라 해도 되겠네요. 알파에 속하는 어떤 원소가 있고 그다음에 px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랑 비슷해요. 알파에 속하는 어떤 원소가 있고 그것이 p를 성립시킨다는 증명도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p를 성립시키는 알파 원소들의 부분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 서브 타입 알파 p가 속하는 그 유형 세계가 좀 다르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가져올 건데, 자, 서브 타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체크 명령어를 써도 되지만, 뭐 인쇄 명령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봤는데, 여기 보시면 서브 타입은 이제 암시적 인수 하나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명시적 인수 하나 필요로 하는데 그거는 알파에 대한 수로 인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환 유형은 타입 U가 되는데 타입 U죠. 프롭이 될 수 없어요. 타입 U는 절대로 어떤 U의 값에 대해서도 프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 명제와의 차이가 있다면 서브 타입은 일단 명제를 가리킨 데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린에서 이 부분 유형은 구조체 명령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뭐 나와 있는데 뭐 저렇게 정의해도 위에 쓴 거나 아래 쓴 거나 팝업창. 이 팝업창이 너무 좀 성가십니다. 위에 쓴 거나 아래에 쓴 거나 상관이 없어요. 같습니다. 같긴 한데 굳이 차이를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각각의 필드 값을 이렇게 좀 더 예쁜 이름으로 지정을 해줬다는 거고 근데 이 벨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의 x고요. 그 다음에 property라고 한 게 여기에는 그 변수 이름이 딱히 지정이 안 돼 있는데 px의 증명이에요. 근데 여기선 아래의 구조체를 이용한 정의에서는 x가 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p 벨의 증명이 property인 거죠. 다음 The notation x of alpha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해야 할까요? double slashes px is syntactic sugar for subtype fun x of alpha to p x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법은 뒤에 있는 식 전체를 가리킨다. 그것을 가리키는 구문론적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그냥 구문상의 첨가물 아니면 구문상의 설탕으로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뭐 설탕이라 해도 되는데 첨가물?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It's modeled after subset notation in set theory. 집합론에서의 그 부분 집합 표기법을 따라 만든 표기법이래요. 차이가 있다면 이 중간에 나오는 기호가 그 곧게 서 있는 세로 줄이 아니라 빗금표 두 개라는 겁니다. 그냥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예요. 약간 차이를 줘야 하니까 빗금 두 개를 쓴 거고. The idea is that this subtype denotes the collection of elements of alpha that have property P. 이런 표기법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어떤 성질 P를 성립시키는 어떤 성질 P를 갖는 알파의 원소들의 모임을 가리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집합은 아니에요. 집합은 아니고 유형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잠깐만요. 이렇게 써보고, 이름이 겹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홀수 쓸까요? 말까요? 홀수 말고 짝수 쓸까요? 짝수인 자연수들만을, 어, 포함하는 그런 부분 유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우선 그 유형에 속하는 항들이 마치 자연수인 것처럼 이렇게 쓰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이 유형은 그 유형에 속하는 항들이 자연수가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마치 그 항들이 자연수에 속하는 것처럼 쓰고 그다음에 그 n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져야 하는 성질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겠죠? 어떤 자연수 m에 대하여 n은 m의 2배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 2가 그다음에 증명을 적는 게 좀 어렵네. 그 증명을 쓰는 게 약간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나? let eve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아래에서 이제 그 여기에서의 2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린이 알아서 판단하지 못했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쓰면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2라고만 써도 저것이 net even에 속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아직 그거는 교재에서도 다루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제가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쓸 수가 없나? 자,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2가 이제 그 짝수만을 포함하는 부분 유형에 속한다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건데 2를 쓴 다음에 이제 뭐를 보여야 하냐면 2가 어떤 그 자연수 m에 대하여 2가 2 곱하기 m이랑 같다는 걸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려나?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식을 하나 좀 쓰죠. 식을 하나 적겠습니다. 정리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한번 써보죠. to is even.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를 위에다가 적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죠. 전략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바로 끝나네요. 그쵸?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to is even 이렇게 적고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름 공간을 net으로 좀 설정해 놓겠습니다. to is even이라는 정리는 net 이름 공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순서상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순서상은 아닌데 그냥 뭐라고 하더라? 익명 구성자 기호를 이용해서 순서상처럼 표기한 건데 이와 net to is even이라는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이 항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식 전체는 net even에 속한다는 거를 제가 보인 겁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약간 좀 오히려 그렇게 보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식만 적고 이거는 짝수야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네, 그러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유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제시해야 하고 그래서 2를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자연수 n에 대한 성질을 여기 나와 있죠. 어떤 다른 자연수의 2배이다 라는 이 성질을 성립시킨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net even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부분 유형의 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원소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익명 구성자 표기법을 안 쓰고 이거를 다시 설명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더. 정리를 쓸 건데 아니 그냥 정리 쓰지 말고 예제를 쓰죠. net even이라는 것은 무엇이랑 같냐면 서브 타입 써주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서브 타입이라는 저 유형이 서브 타입? 유형 맞긴 하죠. 저 유형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연수 유형에 대한 수로를 하나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나? 여기를 n이라고 써줘야겠구나.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은 위에 제가 적은 저 식을 그대로 옮겨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오류가 생겼는지 아닌지 한번 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오류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아니다. 잠깐만요. 오류가 하나 나왔나 봐요. 지금 제가 오타를 약간 적었구나. 예, 글씨 다시 키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net even이라고 제가 써놓은 유형이 있잖아요.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표기법과 동일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기법으로 나타낸 부분 유형이랑 같은 게 net even인데 net even을 그냥 서브 타입이라고 하는 어, 저 귀납적 유형 족 그러니까 귀납적 유형을 만들어주는 함수 이름을 직접 쓴 상태에서 net even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브 타입이라는 함수 이름을 직접 쓰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하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매개 변수가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자연수 유형에 대한 수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n이 주어져 있을 때 그 n이 다른 자연수의 두 배라는 성질이에요. 이거 자체는 명제가 아니라 수로입니다. 수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연수를 저게 제공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명제가 나와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여튼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같다는 거. 그래서 약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린의 핵심 라이브러리,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이 서브 타입이라는 구조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싶기는 한데 어쩌죠? 25분밖에 안 지났는데 좀 더 설명해야겠죠? 예, 더 가야 합니다. 7장 4절입니다. 자연수 정의하기인데 귀납적으로 정의한 유형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플랫하대요. 플랫하다는 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 평평하다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게 평평하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김 빠진다, 맥 빠진다. 그러니까 무난하다. 그래서 무난하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뭔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그런 성질이 나오진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무난하다 정도로 저는 번역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번역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주관적인 표현이어서 신경 너무 안 쓰셔도 괜찮긴 해요. 무난하다 정도로 예, 저는 번역하겠습니다. 근데 왜 저자가 이거를 무난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보시면 구성자가 자료들을 묶어서 그거를 어떤 유형 안에다가 넣어준다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and the corresponding recursor 그것의 그 유형에 대해 그 유형에 대응하는 제귀자가 있죠. unpacks the data and acts on it. 그러니까 보따리로 묶어놓은 그 자료들을 풀어주는 역할은 제귀자가 합니다. 그 제귀자가 그 자료들을 푼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지? 그것을 이제 다루죠. 각각의 자료들을 다룬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Things get much more interesting.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렇게 흥미롭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흥미로워지냐면 when the constructors act on elements of the very type being defined. 그 구성자가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유형의 원소를 취할 때 그때 이제 흥미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자연수 유형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연수 유형의 구성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0이고 0은 그냥 그 자체로 자연수입니다. 하지만 썩은 그 자체가 자연수가 아니죠. 썩은 어떤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항을 필요로 해요. 그 항을 취했을 때 새로운 항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한 거예요. 썩이 취하는 인수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반환 유형이 내신 경우뿐만 아니라 반환 유형 앞에 있는, 즉 어떤 인수가 속하는 유형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유형이랑 같은 경우, 예, 그 경우가 이제 흥미롭다는 거죠. There are two constructors. 두 가지 구성자가 있다. 뭐 방금 제가 얘기했죠. 0은 뭐 인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자연수죠.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0을 바탕으로 다른 그 자연수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In contrast, the constructor suck can only be applied to a previously constructed net. 이 suck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미 우리가 이미 우리가 만들어낸 자연수들을 꼭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수들에만 적용이 되는 함수란 얘기입니다. Applying it to zero yields suck zero. 그러니까 0에 이 석을 적용하면 suck 제로가 나오죠. suck 제로는 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suck이라는 건 0 바로 다음의 수를 가리켜요. 하나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 바로 다음의 수는 1이에요. 근데 그 1을 suck 제로라고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suck 제로라는 걸 만든 다음에 이제 suck 제로를 1로 표기한 거예요. 1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suck 제로가 원래 있고 그 다음에 그 석 제로를 간단하게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린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applying it again yields suck and suck zero and so on.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uck 다음에 괄호 쓰고 suck 제로 괄호라고 쓰면 이거는 2를 가리켜요. 2. 숫자 2.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수 2죠. 자연수 2. 둘. Intuitively, that is the smallest type with these constructors.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자연수 유형 넷은 이 두 가지 구성자를 취하는이라는 동사를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이 두 가지 구성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유형이다. 여기서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약간 좀 어려워서 그래요. Meaning that it is exhaustively and freely generated by starting with zero and applying suck repeatedly. 그러니까 이 가장 작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친절하게도 저자가 직접 설명을 해줬는데 exhaustively는 빠짐없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로 기억해요. exhaustively 남김없이 빠짐없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고 그리고 freely 제약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0과 0으로 시작해서 그 썩이라는 함수를 자연수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0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썩이라는 함수를 계속 적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항들을 빈틈없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그리고 자유롭게 그런 항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유형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자연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작다는 게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0과 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성자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항들만 가지고 있는 유형은 넷이라는 겁니다. 그런 항들 말고도 추가로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어떤 항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런 경우까지 포함하는 유형은 넷보다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엄밀하게 설명하진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As before, the recursor for net, 이전과 같이 자연수 유형 넷에 대한 제기자는 is designed to define a dependent function from net to any domain. 자연수 유형 넷의 제기자는 그 넷이라고 하는 유형에서 다른 여기서 도메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영역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거 공역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코도메인이라고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맞아요. 맞긴 한데 그냥 도메인이라고 썼잖아요. 여기에서 도메인은 정의역으로 번역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기자가 하는 일은 의존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또는 종속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종속 함수를 만드는 건데 그 종속 함수의 정의역은 이미 넷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맥락상 to 다음에 나오는 건 이건 공역이에요. 도메인이라고 쓰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도메인이라는 용어는 아이고요. 그 새로운 문서 생성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클릭할 수 있는 게 많고 너무 팝업창이 자주 나와서 저는 좀 불편해요. 어쨌든 이 도메인은 맥락상 그냥 영역 정도로만 번역하셔야지 이걸 공역 맞죠? 공역이긴 한데 이걸 정의역이라고 번역하시면 그건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은 이미 넷이니까. That is an element f of n of net to motive n for some motiv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기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보기 전에 이 핵심을 이해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제기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우리가 정의한 귀납적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종속 함수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기자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함수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모티브는 제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공역 공역을 만들어 주는 함수예요. 공역을 만들어 주는 함수인데 인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n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공역이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집합 이론에서는 공역이 그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는 애초에 다루지 않아요. 사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안 다루는데 유형론에서는 필요합니다. 특히 종속 유형론, 의존 유형론에서는 필요해서 그래서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의 구체적인 값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지정되는 공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티브가 함수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티브는 정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모티브의 유형이 함수 유형인 거예요. net 화살표 sort u라고 나와 있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f라는 함수이고 f의 유형은 여기에 나온 것과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코드를 지금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자, 아래 보시면 자연수 유형에 대한 제기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모티브라는 암시적 인수가 등장하는데 이것의 유형은 함수 유형이란 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 보시면 모티브 net 제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0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종속 함수의 함수값이 뭔지를 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 함수가 0이라는 값을 입력받았을 때 뭐를 내뱉느냐는 거예요. 뭐를 반환하느냐. 아웃풋이 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이 있고 자연수 n에 대한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종속 함수의 함수값이 어떤 값이에요. 어떤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n 더하기 1의 함수값 n 더하기 1에 대한 그 함수의 함수값을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fn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fn 더하기 1의 값을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귀납적으로 어떤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게 종속 함수였죠? 그 의존 함수. 근데 그 의존 함수는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n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n에 대한 함수값 fn이 있을 때 fn을 가지고 fn 더하기 1의 값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함수의 유형은 t 쌍점 net 화살표 모티브 t입니다. 그렇죠? 예. 교재 본문을 볼 건데 근데 제가 이미 이거 그 이전 해설 영상에서 다뤘던 것 같거든요. 7장의 두 번째였나 첫 번째였나? 아마 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 세 번째일 수도 있어요. 이전에 이미 제가 녹화한 영상에서 그 자연수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종속 함수를 제기자로 정의하는 방법 아마 다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교재 본문만 읽고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It has to handle two cases. f라고 하는 종속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다뤄야 한다. 첫 번째는 입력값이 0인 경우.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은 어떤 입력값이 n 더하기 1인 경우. n 더하기 1의 꼴로 나타내어져 있을 경우. 그래서 fn 더하기 1은 fn에 대하여 그 값을 이제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fn 더하기 1은 어떤 값이야 라고 설명할 때 그때 fn이라는 식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의 경우에는 그냥 적절한 유형에 속하는 목표 값을 지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함수 값을 우리가 지정하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경우의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의 경우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제기자는 n에서의 f의 함수값이 이미 계산이 됐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n의 바로 다음 수인 the next argument to the recursor specifies 이 재규자의 그 다음 인수라고 얘기했는데 코드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코드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이 첫 번째 인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fn 값을 지정해주는 그 인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일 건데 이걸 인수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잠깐만요. As a result, the next argument to the recursor specifies 제가 약간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귀자의 두 번째 재귀자의 두 번째 명시적 인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재규자의 두 번째 명시적 인수 the next argument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썩을 가리킵니다. 썩. 이 썩은 내 썩이랑 달라요. 예, 이 썩 자체는 내 썩이랑 다른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썩이라고 하는 것이 속하는 유형이 아예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내 썩이라고 쓴 거랑 여기에 나와 있는 썩은 다릅니다. 이건 그냥 그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그러니까 썩 말고 다른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고 여기에서 그래서 이 인수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게 뭔 얘기냐면 그 f 석 n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f 석 n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 n 더하기 1은 n과 fn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n 더하기 1이 뭔지를 설명할 때 n이라는 항을 언급할 수 있고 fn이라고 하는 함수값도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귀자의 유형을 확인하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그 제로 썩이라고 하는 그 인수 이름이 없어요. 여기 이 제로 그다음에 썩이라고 하는 인수 이름이 없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복사해서 검사해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세계 변수가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약간 오류가 생기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된다. 그리고 둠 이믹스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기로 이 커서를 놓으면 약간 좀 메시지가 이상하게 나와요. 예. 이거는 그냥 제 텍스트 편집기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로라고 쓰여 있는 이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썩이라고 쓰여 있는 변수 이름, 이거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내 제로랑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제로가 아니라 불휘라고 써도 돼요. 그다음에 썩을 차로 바꿔도 돼요. 근데 왜 되는지 아세요? 그냥 이거 그냥 임시로 지어 놓은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넷 제로는 넷 불휘로 적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넷 불휘라는 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됐고 어디까지 설명하면 좋을까요? 암시적 인수 모티브는 자, 코도메인 드디어 이제 코도메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함수의 공역이다. 여기서 공역이라고 했는데 정말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티브 n 같은 게 공역이에요. 아니면 모티브 제로 같은 게 공역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좀 넘어가죠. 예. 그 그렇게 구별하는 게 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티브, 공역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형론에서는 모티브를 재고나 재귀를 위한 동기라고 설명하는 게 흔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제거 제귀라는 게 결국 그냥 말 표현은 저렇게 했지만 그 의존 함수 만드는 거잖아요. 종속 함수 만드는 거잖아요. 뭐 그냥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이고 since it describes the kind of object we wish to construct. 우리가 구성하고 싶은 객체의 종류를 서술하는 게 이 모티브죠. 그래서 동기인 거예요. 동기. 그러니까 모티브를 모티브라고 부른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거 또는 제기를 하기 위한 동기. 그래서 모티브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The next two arguments specify how to compute the zero and successor cases.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떤 걸 가리키는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지금, 예. 그 제기자의 첫 번째 인수는 암시적 인수죠. 그래서 모티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인수는 제로랑 썩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명시적 인수죠. 그래서 제로는 이제 0에 대한 그 함수의 함수값을 지정해주고, 그다음 썩의 경우에는 n 더하기 1의 함수값, n 더하기 1에 대한 그 함수의 함수값이 뭔지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들을 소전제라고 부릅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건. 예, 소전제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소전제예요, 소전제. 제로랑 썩이 소전제이고, finally t of that is the input to the function.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그냥 하나 한 덩어리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유형입니다. 함수의 유형은 함수 유형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가운데 화살표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 그 함수의 t라는 입력값을 어 뭐라고 해야지? 제시하다? 제공했으면 그러면 모티브 t라는 공역에 속하는 어떤 함수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반환된다는 겁니다. 자, t를 대전제라고 부른대요. 근데 예, 제가 기억하고 있었냐? 아니요, 기억 안 하고 있었고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소전제, 대전제라는 용어는 제가 한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잘 안 쓰여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저런 용어를 쓸 때는 저게 뭔지는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저거 안 본 지 엄청나게 오래돼서 net rec o는 무엇에 대한 제기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기본형인 net rec이랑 비슷하지만 대전제가 소전제 앞에 나온다. 그냥 순서 바꾼 거예요. 인수 순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t를 먼저 적은 거예요. 됐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덧셈을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거부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인스턴스 명령어도 갑자기 또 나오네요. 그게 왜 갑자기 나오지? 저런 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덧셈에 대한 성질을 하나하나 다시 증명하고 있죠. 이거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하면 끝나긴 한데요. 이거 다 증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연수에 관한 귀납적인 그 증명을 좀 다루면 되겠네요. 귀납적인 증명뿐만 아니라 자연수의 연산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째죠? 일곱 번째 해설 강의가 끝났는데, 7장의 일곱 번째 해설 강의가 끝났는데, 모르겠어요. 보통은 한 장에다가 10강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넣진 않는데, 아마 7장이 최초로 10강을 넘는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설명을 꼼꼼하게 하면서도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노력은 하는데, 예, 쉽지가 않긴 하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전략이 좀 금방 끝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진 않고 귀납 쪽은 이미 우리가 설명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저기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미 다루기는 했습니다. 귀납, 그 다음에 공리적인 세부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걸 어떻게 번역했더라? strictly positively라는 게 있거든요. 엄격하게 양성인? 예. 순수하게 양성인?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약간 잊었는데 양성 제약 조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거 잊어도 상관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상호 귀납적 정의, 함유 귀납적 정의가 있고 저건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해설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화요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해설 영상이 너무 천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 C 프로그래밍 공부하느라 아직 시간을 더 낼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번 영상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